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는 잘 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간만에 중국 부동산 경제와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의 코멘트를 자주 읽으셨던 분들이나 또는 저의 유튜버를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자주 쓰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보통 한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시간상 오늘은 빨리 말을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버그린 홀딩스의 서울 사무소가 역삼동에 있는데, 향후에는 그쪽에 가서 제가 이런 금융, 정치, 경제, 주식 이런 거에 관한 강의를 자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이차 시음에도 있으니까요,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GDP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에, 그러니까 뭐 인프라니까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도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또 한 40% 되고요. 나머지 소비, 국내 소비가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를 지난 이후에 중국 경제의 소비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얘기 아시죠? 그리고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수출이 줄어드는 건 아무래도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팔던 회사들이 탈중국을 해서 인도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코멘트에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출도 안 되고 지금 소비도 줄다 보니까 부동산인데, 부동산 또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문제예요. 중국 사람들의 개인들의 그 재산의 한 75%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 사람들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도 늘릴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머리 안에 땅에 대한 부동산, 땅, 이게 옛날부터 머릿속에 있는 민족이에요. 특히 예전에 얘네들이 무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크로드, 명청시대 때 실크로드 이러면서 이쪽 사람들은 그 무역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상대방의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사치, 뭐 청나라 마지막 서태후 황제의 그 반찬 밥상의 숫자 뭐 이런 거 아시다시피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연예인들의 사치라든지, 또는 중국 애들 지금 돈이 많으니까 나는 몸매가 이뤄지기 싫어, 몸매가 이상해지니까 애를 갖고 싶지만 대리모를 써가지고 애를 낳래 라고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만큼 사치하는 게 중국 사람들의 이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신분에 따라 복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사람 나보다 신분이 높으니까 내가 좀 비켜줘야겠구나, 내가 좀 숙여야겠구나 알려줄 수 있지만, 명청시대 실크로드를 통해서 오는 때는 서역에 수많은 비즈니스맨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땅이 있어, 나는 집이 있어, 집에서 주로 미팅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집은 이 정도 된 크기야, 이 정도로 화려해, 또 금목걸이 하고 다니고 금팔찌 하고 다니고 시계도 비싼 거 차고 다니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몸에 금 붙이로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이라든지 이런 금 이런 거에 엄청난 애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왜 우리나라의 화교가 성공하지 못했으며 왜 쫓겨났는지. 뭐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있지만 그 이전 시대 일제시대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중국 공산당이 국유화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49년에 국유화되면서. 그러면서 집들을 다 똑같이 지어요. 단 이제 사는 동네랑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집이 좀 크고 작지만 집은 모든 사람은 남이 지어줍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후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전에도 중국 사람들끼리는 나는 좀 월급이 적고 가난해서 집을 조그만 거 받았는데 저쪽 사람은 집이 큰데 두 사람밖에 안 살아요. 나는 막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고 있고 대가족인데, 그럼 둘이서 집을 바꿔 사는 거죠. 그리고 거래하는 거죠. 그런 암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다가 78년, 79년 들어서면서 중국이 개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직접 투자도 하게 됐고 시장도 개방하다 보니까 땅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7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8년 되면서 이게 완전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땅을 제공 안 하고 그냥 사용권을 사가지고 이제 건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2000년, 2005년 초반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15%에서 25% 상승을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GDP는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상승이. 그러니까 GDP보다 많이 지금 부동산이 과열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이 너무 과열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에 중국 정부의 최초로 부동산 억제 정책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들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2007년, 2008년에 뭐가 터졌죠? 아시아 금융위기가 다시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막 냉각되기 시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출도 안 되고 수출이 막 8.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다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내부적으로 좀 다시 확충을 해야겠다. 다시 우리는 내수를 확충해야겠다. 그럼 내수를 확충하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동산의 규제를 풉니다. 이때 1958년부터 만들었던 호적제. 중국은 호적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까지는 내가 만약에 되게 못 사는 동네 출신이면 잘 사는 베이징 이런 데 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베이징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애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애는 베이징 애가 되는 게 아니고 지 본족 가서 있는 원래 태어난 곳에 가서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호주가 없는 애들이 막 태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던 거를 이제 이 규제를 풀면서 야 네가 후진 동네에 살지만 베이징이나 샹하이 이런 데가 살려면 거기 아파트 사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는 중국이 이제 젊은 친구들도 취직이 잘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대학생도 취직하고 막 어린 학생도 취직이 됐을 테니까 그냥 정부 입장에서는 너 아파트 하나 사야지. 근데 저는 월급이 적어요. 저는 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대출 한 더 늘려줄게. 그리고 대출 그 모기지 금리로 내려줄게.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 준비금도 뭐 조금만 내라고 만들어준 거죠. 이러면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아파트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 제가 중국 정부가 하는 발표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1성, 2성 도시계는 투자를 잘 못해요. 그냥 3성, 4성 도시에 투자를 했었죠. 근데 3성, 4성 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 동네, 잘 사는 동네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뭐 인기 없는데 뭐 변두리 이런 데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난개발을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이제 안 팔리면서 재고가 많이 남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다 또 중국의 중앙정부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자기가 있는 땅을 갖다 팔고 부동산 회사가 개발시키고 거기서 받는 세수를 확보하는, 이게 걔네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횡령, 또 다운 페이먼트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거에 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강의 때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 보이차 시음회 할 때 간단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돈 갖고 먹고 살다가 부동산이 이제 안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정부가 할 건 뭡니까? 지방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이제 부족한 돈을 메워야 되는데 2010년 잘 나갈 때 지방정부가 발행했던 채권의 양과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계산해 봤을 때 3배가 증가했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올해 중간이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거의 뭐 5배, 6배 늘 거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자체적으로 걔네가 계산해 본 결과 1등급, 2등급의 아주 위험한 성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장시성, 후베이성, 충칭, 귀주성, 산동성, 안후이성, 스촨성 이런 곳입니다. 다 잘 사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특히 장시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초로 디폴트 할 것 같아요, 성이. 그리고 제가 저번에 코멘트 썼지만 공무원들 퇴직금도 지불 못하고 있고 구조조정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월급을 지금 삭감하고 있는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로 위험한 군에는 샹하이와 복건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상하이에는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미분양된 게 지금 1억 채가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개발사가 아파트를 만들어도 완공을 미루고 있어요. 완공해봐야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인프라에 투자한 것들을 좀 해보려 했더니 거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반도체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가 중국의 반도체 도와주지 못하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미국이. 기존까지 합작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나라는 대만입니다. 중국과. 아무래도 중국이 같은 말도 쓰고 같은 나라다고 생각을 하니까 삼성전자 출신의 엔지니어를 데려가는 것보다는 대만의 TSMC 출신의 엔지니어를 데려가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무지 많았었는데 중복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보조금도 받아먹고 올해 들어서 인프라 투자에 들어갔던 반도체 회사에 약 3,000개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개발 회사의 파산도 문제가 있는 게 보통 부동산 개발 회사에 뭐 10등, 12등 뭐 이런 애들이 파산해야 1등, 2등 애들이 걔네를 사가지고 조정을 할 텐데 지금 1등, 2등 하는 헝따라든지 이런 회사들 또는 컨츄리 가든 같은 이런 애들이 지금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게 더 답이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문제는 금융권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융권에 얘네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PF 대출로 담보대출을 부동산 담보로 대출해 주는데 이 담보가 아파트의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을 줘버렸어요. 사용권을 아시다시피 개인주택 70년을 그랬잖아요. 다른 거 막 20년, 30년 막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거 분양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결국 누가 힘든 거냐면 은행권이 힘이 들어가는 거죠.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더 돈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중국 은행들한테 투자를 더해라, 금리를 낮춰라라고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은행권들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중국의 금융권도 좀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실수요와 가수요자를 나누어서 돈을 이제 은행권들은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구분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중국 정부에서 너 왜 대출 안 하니라고 지금 압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공산당이겠죠. 국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75%가 부동산인데 이게 지금 박살나고 있고 내가 꿔준 돈이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내가 사겠다고 아파트 담보금을 넣는데 아파트가 지어지지도 않고 있고 이런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은 향후에 좀 더 강력한 언론 통제, 불평불만을 못하게 하게끔 하면서 좀 더 많은 외국 자본들을 투자하게끔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자기가 시장 오픈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사용권이 아니고 소유권을 팔아봐라. 그러면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소유할 거 아니냐? 그럼 돈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들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만 중국 경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에 3년 5년 후에 회복이 될 것 같고 시진핑이 망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리더십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의 HSCI 지수라든지 또는 CSI 300이라든지 이러한 중국에 투자하는 지수나 ETF에 투자하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그 질문들이 저한테 많이 오게 되면 이러한 좀 길지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